안녕하세요. 급변하는 사회, 또 늘어나는 기대 수명 속에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정말 이제는 뭐랄까,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헌법에도 평생교육 진흥이 명시될 정도니까요. 그렇죠. 특히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술은 또 얼마나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배우고 뭔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로자 절반 정도가 한 5년 안에 재교육이 필요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교육부에서 나온 평생학습 진흥 방안 기획 보고서입니다. 아, 교육부 보고서군요. 네, 이게 한국 평생학습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틀로 나누어서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이게 뭔가요? 첫 번째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가 너무 좀 경직돼 있다. 그리고 실제 직무랑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대학이 주로 그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좀 전통적인 학위 과정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뭐랄까 성인 학습자들이 참여하기는 좀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 정규 과정에 참여하는 평생학습자 비율이 0.8%밖에 안 돼요. 0.8%요? 와, 네, 북유럽 같은 경우는 10%가 넘거든요. 상당히 낮죠.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목적을 봐도 직업 관련된 비중이 좀 낮아서 이게 실제 업무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기업이랑 대학 간 협력도 좀 부족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짧고 집중적인 과정인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요. 마이크로 디그리요? 네, 소단위 학위 과정인데 이걸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를 줘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좀 유연하게 바꾸는 거죠. 아, 학력 인정 경로를 좀 다양하게 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게 특화된 라이프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걸 2027년까지 한 70개교로 늘리고요. 또 기업이랑 대학이 같이 만드는 매치업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오프라인 심화 과정을 도입해서 진짜 현장 중심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위탁 교육 같은 경우엔 대학 밖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맞아요. 이동 수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문턱을 낮추고 현장 연결을 강화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자체 차원의 평생학습 운영이 좀 산발적이고 또 민간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부터 시군구까지 역할은 다 있는데 이게 서로 좀 연계가 잘 안 돼서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 그 광역 지자체 역할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문제인데요. 규제요? 네, 평생교육기관 설립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로워서 기업이나 민간이 가진 좋은 지식이나 기술이 뭐랄까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실제로 사내 대학이 전국에 8개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 적네요. 민간 학력 미인정 기관 증가율도 연평균 1.6%로 되게 저조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개선하나요? 지역과 민간의 역할을 좀 치우는 방향이겠네요. 이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중심으로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한 3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좀 돕고요.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사내 대학 강의를 일반 국민들도 들을 수 있게 시간제 등록계를 개선하고요. 오, 사내 대학 강의를 일반인도 들을 수 있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설립 규제도 완화해서 여러 기업이 같이 만들거나 대학에 위탁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하고 민간기관 설립 문턱 자체를 낮춰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민간에 좀 자율성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학습 기회에서 좀 소외되는 분들이 많다는 문제, 그리고 필요한 정보 연계가 좀 미흡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고령층 역량은 감소하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분들을 위한 특화 정책이 좀 부족했고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도 많이 미흡했습니다. 일반 기관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하는 비율이 3.6%밖에 안 된다고 해요. 3.6%요? 정말 낮은 수치네요. 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평생학습 참여 격차가 꽤 컸고요. 저소득층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그 성인 문해 교육이 너무 비문해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요즘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 같은 영역으로 확장이 좀 부족했고요. 디지털 문해력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요. 70대 이상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46.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도 기존 평생학습 계좌제는 거의 수동 기록 위주라 좀 불편했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좀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기술의 힘을 빌리는 부분도 좀 있나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학 안에 액티브 시니어 트랙 같은 고령층 특화 과정을 만들고요. 고령층 특화 평생학습 도시도 2027년까지 39 지정해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100곳까지 늘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나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2027년까지 지원 인원을 18만 명, 사용처는 3,000개로 늘리는 게 목표예요. 와, 바우처 지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문해 교육도 이제 디지털 문해 교육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반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핵심입니다. AI 플랫폼이요? 네. 이걸 통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추천해주고 학습 이력 관리도 자동으로 해주고 뭐 학습 포인트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서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평생학습 비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종합해보면 첫째로 대학 시스템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둘째로 지역과 민간의 참여를 늘리고 마지막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큰 그림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AI 기반 맞춤형 플랫폼? 정말 좋은 청사진 같은데요. 과연 이 기술 발전이 정말 모든 학습 격차를 다 없애주고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학습 경로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보 격차나 예상치 못한 과제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또 활용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